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헤드베이스 맺죠. 저는 이제 의치서관 담임을 맡고 있고, 우리 학원의 전략실장을 맡고 있는 강진욱이라고 합니다. 간담회를 이제 반별로 돌아가면서 하고 있는데 무슨 말씀을 드려야 되나 고민을 좀 많이 하다가, 그래도 최근에 6평을 봤잖아요. 그렇죠? 혹시 여기 반수반 부모님 계세요? 반수반으로 들어온 친구들. 6평을 봤는데 그러면 이게 궁금하실 것 같아가지고, 요즘 수능의 트렌드가 어떤 건가, 우리 아이가 봐야 되는, 그리고 지금부터 이제 수능까지 어떤 로드맵으로 이제 진행이 되는가, 이 두 가지 부분을 이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릴 건데요. 이제 6월 평가원 봤는데 애들이 집에서 잘 봤다고 그러나요? 못 봤다고 그러나요? 다 틀리시겠죠? 틀리시겠죠? 말하기는 뭐하실 테니까. 근데 이제 6월 평가원 당일날 너무 재밌었던 풍경이 뭐냐면, 아이들 얼굴이 소위 속된 말로 썩어 있었습니다. 진짜로. 국어 보고 나서부터 얼굴이 막 어두컴컴해지더니 수학 보고 나서 거의 뭐 정신이 나갔고, 점심 먹고 나서 영어를 보고 자더니 정말 애들이 완전히 막 나간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탐구를 봤잖아요. 제가 시험 보면서 점심시간쯤에 한번 시험에 대한 기사가 뜨니까 검색을 해봤어요. 난이도에 대해서 검색을 막 해보니까, 네, 들어오시면 됩니다. 신문 기사들이 첫날 나온 게 뭐냐면, 작년하고 비슷하다. 작년 수능과 난이도가 비슷하다 그랬어요. 비슷하거나 조금 쉬웠다. 근데 애들 얼굴은 막 이렇게 썩어 있고, 이제 국어 수학까지가 그랬습니다. 영어 같은 경우는 거의 극악의 난이도, 저희 지점에서 1등급 받은 친구가 3명밖에 안 돼요. 네, 3명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대략적으로 가채점 결과를 가지고 처음에 분석했을 때 대략 1.3% 정도 받을 거다, 1등급. 그러면 이제 미음 시작까지 계산하면 대략 1.9% 정도가 나오지 않을까, 2%가. 그러면 최악의 난이도인 거죠, 정말. 역대 수능에서 영어가 가장 어려웠을 때가 제 기억에 아마 5% 후반인가 6% 초반인가 그랬어요. 그때 가장 어려운 거였으니까. 일단 이번 영어는 굉장히 극악의 난이도였습니다. 근데 이제 실제점 성적표가 나오고, 가채점 윤곽이 잡히고, 그 다음에 실제점이 나오고, 아니 성적표 나오면서 다시 한번 분석을 해봤어요. 그런데 저희 지점이 성적 상승률이 꽤 높습니다. 꽤 높고, 그 다음에 아이들의 실질적인, 저희는 이제 상위 누적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실질적으로 이제 얘네들이 어느 정도의 상위 누적을 갖고 있나 봤더니 굉장히 좋아요. 0%대 상위 누적을 갖고 있는 친구가 6명인가 됩니다. 저희 지점, 저희 반이겠죠. 그 정도가 되는 상황이니까 생각보다 아이들이 성적표를 받아보고는 좀 마음을 놨을 겁니다. 근데 아마 첫날에 집에 가서 얼굴이 다 썩었을 텐데 장난 아니었을 거예요. 근데 이제 보시면 어차피 6평으로 대학 가는 건 아닌데, 일단 올해 수능에서 뭐 국영수 트렌드도 있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이 탐구가 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탐구가 왜 중요하냐면, 특히 올해 입시가 좀 굉장히 복잡해요. 저도 지금 원서를 써야 되는 입장에서 좀 막막합니다. 저도 지금 막막해서 저도 공부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예측을 좀 잘해야 되는데, 몇 년 전부터 이제 화두가 뭐냐면 교차 지원이에요. 교차 지원. 아마 이 중에 집에서 이과인데 사탐하는 아이의 학부모님도 계실 수 있어요. 그게 이제 요즘에 트렌드긴 한데, 한번 약간. 근데 이제 부모님들이 좀 아셔야 되는 게 뭐냐면, 작년까지는
올해도 마찬가지일 수 있는데요. 교차 지원을 하는 이유는 질문 들어갑니다. 뭘까요? 수학 때문일까요? 탐구 때문일까요? 아이들이 교차 지원하는 이유. 좀 배워두시면 좋아요. 탐구 때문입니다. 수학에서 지는 건 어쩔 수 없어요. 수학에서 지는 건 어차피 다 같이 보는 거니까. 근데 탐구는 아이들이 과목을 쭉 선택하잖아요. 쭉 선택을 하면 어떤 과목은 표준 점수가 높게 나오고 어떤 과목은 낮게 나오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요 색칠된 칸수가 중요합니다. 색칠된 칸수가. 이게 무슨 얘기냐면 개인적으로 저는 이 23학년도 수능을 되게 좋아합니다. 이 수능을 좋아하는 이유가 탐구를 굉장히 잘 낸 수능이었어요. 탐구를. 그러니까 보시게 되면 이 색달진 칸수가 존재하고 있는 100분입니다. 근데 보시면 22학년도 최악은 이제 작년에 생윤인데 생윤은 색칠된 칸수가 몇 개 있죠? 2개입니다. 그러니까 생윤은 만점 받은 아이가 98인 거고 100분이가 하나 틀리면 100분이가 91로 뚝 떨어집니다. 근데 탐구에서 지구과학하고 만약에 생윤 중에 하나가 만점을 받았는데 그 밑에 아이들이 여기까지가 하나, 둘, 셋, 네 그룹의 아이가 이 아이를 이기는 겁니다. 들어오면. 그래서 탐구가 중요합니다. 탐구에서 탐구를 얼마나 좀 잘 내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 항상 사고는 어디서 일어나냐면 사고는 여기 생윤에서 일어납니다. 보면은 22학년도 수능을 보시면 4개밖에 없습니다. 근데 3학년들은 잘했어요. 문과 애들이 제일 많이 선택하는 거잖아요. 이게. 그리고 다시 4학년도 가니까 또 사고가 납니다. 이제 올해는 어떻게 될 것이냐. 이게 이제 물음표입니다. 탐구는 제가 좀 이따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릴게요. 올해 이제 탐구 굉장히 긴장하셔야 됩니다. 올해는. 그 이유는 좀 이따 나옵니다. 올해 이제 6평입니다. 6평하고 작년, 재작년, 그 다음에 그 전년도 수능까지 비교를 해본 거예요. 그리고 이제 표준점수 만점이 표준점수가 쭉 나열이 되어 있는데,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드리면 140점대 초반을 넘어가면 그 수능은 결코 쉬운 게 아닙니다. 그리고 130점대면 쉽거나 무난한 겁니다. 근데 국어 같은 경우는 작년 수능은 정말 낮았어요. 만점자의 표준 점수가. 근데 수학 같은 경우는 비슷합니다. 비슷해요. 147, 145, 148 이렇게 나가죠. 만점자가. 그 다음에 국어 같은 경우는 149, 150. 근데 만점자 수를 한번 봐주세요. 특히 수학을 보시면 좀 비슷하죠. 작년 수능하고 그 다음에 22년도 수능. 근데 22년도 수능은 만점 받은 아이가 2,700명이었어요. 근데 작년 수능은 612명. 그러니까 만점자가 줄어들고 있는 거죠. 만점자가.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되느냐. 제 기억에 이 당시 수능이 어땠냐면요. 맨 위에 아이들이 몰려있고 1등급인데 1등급 안에서 중간에 비어있고 1등급 컷의 아이들이 몰려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이 당시는 킬러라는 게 존재했잖아요. 킬러 문항이. 킬러를 맞출 수 있는 아이는 이만큼 되고 중간에 공백이 생기고 간신히 1등급 맞출 킬러를 버리고 1등급을 맞춰야지 하고 들어가는 애들. 양극화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 당시 수능을 보면 아이들 둘 중에 하나예요. 만점 못 받은 아이들에게 물어보면 몇 시간이 있었어도 어차피 좀 못 푸는 문제예요.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이게 줄어들고 있죠. 그러니까 요즘에 화두는 뭐가 없죠? 수학에서? 국어도 마찬가지지만 제가 방금 전에 언급한 거 킬러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킬러가 없는데 난이도는 조절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작년에 수능 본 아이들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올해 6평도 마찬가지입니다. 시간만 있었으면
제가 다 풀 수 있습니다. 이런 아이들이 많아졌어요. 그러니까 시간을 많이 걸리게 합니다. 이게 트렌드가 바뀌고 있는 겁니다. 난 킬러를 못 내니까 난이도 조절을 해야 되는데 그럼 어떻게 조절을 할 거냐라고 평가에서 고민 끝에 내는 게 뭐냐면 문제의 순서 배치를 계속 바꿉니다. 그러니까 어떤 문제가 어렵고 몇 번이 어렵고 몇 번이 쉽다라는 게 이제는 계산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아이들은 문제를 풀어나가는데 어려운 문제 풀었다, 쉬운 거 풀었다, 중간 풀었다, 또 어려운 거 풀었다, 쉬운 거 풀었다 이렇게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문제 푸는데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렇게 난이도 조절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만점자의 숫자가 확 줄어들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국어 같은 경우는 표점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장치는 좀 굉장히 쉬웠던 수능이고요. 그 다음에 롯데가 좀 비슷하다고 보시면 되는데 뭐 만점자는 늘어나긴 했지만 표점은 계속 비슷하게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국어도 결국 마찬가지로 킬러를 못 내게 하니까 제가 일단 오답률을 보여드리면 이해가 되실 거예요. 킬러를 못 내게 하니까 국어도 결국 시간 싸움이 되어버렸습니다. 원래가 시간 싸움이었는데 이제 좀 더 꼬아내기 시작하죠. 그거는 제가 좀 이따 보여드릴 거고요.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좀 보실 만한 건 이 1등급에 있는 칸수입니다. 아까 도표에 있던 걸 국영수의 칸수를 제가 구글한 겁니다. 그러면 같은 1등급 안에도 이번 6평은 국어에서 17개의 계급이 존재하는 겁니다. 석차가. 그리고 작년 수능 같은 경우도 17개의 격차가 존재하는 거죠. 그 다음에 수학 같은 경우도 보게 되면 올해 6평은 20개 계급이 존재하는 거고 작년 수능은 15개의 계급이 존재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제가 퀴즈 하나 드리면 이 칸수가 많은 게 많았을 때 원서 쓸 때 편한 건 칸수가 많은 걸까요? 적은 걸까요? 칸수가 많은 겁니다. 칸수가 많으면 그냥 아이들이 줄을 쓰게 됩니다. 근데 칸수가 만약에 적어버리면 그때는 동점자들이 많다는 얘기잖아요. 같은 등급 안에. 그러니까 원서 쓸 때 아주 힘들어지는 겁니다. 눈치 작전을 엄청 해야 되는 겁니다. 애들이 몰릴 수가 있으니까. 이런 상황인데 제가 볼 때는 뭐 국어 수학이나 표준 점수는 계속 비슷하게 유지가 될 거고 칸수도 그렇게 나쁘지 않게 나오고 있는데 오답률을 보시면 재밌어요. 이거 분석해보니까 자 22년도 수능을 보면 국어에서 엄매하고 이제 활용 나눠놨는데 엄매 선택자들의 오답률을 보면 오답률 베스트 10입니다. 22, 23년은 압도적으로 어디가 많죠? 독서, 문학 중에 독서가 7문항입니다. 7문항. 근데 작년 수능으로 오니까 갑자기 어떻게 됐죠? 문학이 4개가 되버렸죠. 예. 문학이 작년 수능에 그래서 문학이 어렵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문학이 어려웠다. 그러니까 갑자기 작년에 바뀐 게 그거잖아요. 킬러를 내지 마라. 이렇게 돼버리니까 결국 어려운 질문 못 내기 때문에 결국 문제를 갖고 이제 난이도를 조절하고 있는 거죠. 문제를 가지고 현지를 굉장히 매력적인 오답을 잘 만들어낸다든지 아니면 어휘력을 약간 높인다든지 이런 방식으로 난이도 조절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우스갯소리지만 정말 진짜 같은 얘기가 뭐냐면 지금 평가원에 문제 출제하는 사람들이 국어 교육과보다 국어 국문학과가 좀 압도적으로 많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문학이 어려워진 거다 이런 얘기 하는데 전혀 근거 없는 얘기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문학이 굉장히 오답률이 올라가고 있다. 근데 화작도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이 22, 23년도는 화작 선택자를 중에서 보면 독서에서 7문항의 오답률이 높았는데 작년 수능을 보면은 5개로 줄고 문학이 3개까지 올라갔죠. 그 다음에 이제 뭐 올해 6평을 보게 되면 어느 정도 테스트를 하고 있는 것 같긴 한데 이제 6평과 9평은 이제 난이도 조절을 위한 테스트를 하는 거니까 그 정도로 이해하시면 되는데 결국 문학이 어려워지고 있다. 이런 거. 또 쉽게 말씀드리면은 보통 상위권 아이들은 대부분 엄매를 합니다. 대부분 엄매를 선택하고 화작을 좀 피하는 경향이 있죠. 왜냐하면 만점자의 표준 점수가 좀 틀려서 그렇거든요. 만점이 이제 엄매는 항상 높게 나오니까 보통 아이들 정시는
표준 점수로 가는 거고, 등급도 표준 점수로 갈리는 겁니다. 원점수가 아니라. 표준 점수 등급을 나누기 때문에 이게 너무 복잡하시면 이제는 이것만 봐도 수치상으로 뭐가 어려워지고 있다? 문학이 어려워지고 있다. 근데 볼 수는 없죠. 요거는 이제 참고적으로 봤을 때 11위부터 5단계 20위까지 이런 것도 뭐 여기는 이제 크게 변화는 없는데, 그래서 국어 같은 경우는 좀 난해하게 해서 보통 아이들이 3등급 정도부터 3, 4등급, 우리 아이 특히 국어가 약하다 하는 아이들은 대부분 한 지문 내지 한 지문 정도는 찍고 있어요. 왜냐하면 시간이 모자라서 시험 보러 갔는데. 그럼 이제 아이들마다 푸는 스타일이 틀립니다. 그냥 순서대로 푸는 아이도 있지만 대부분의 아이들은 언매냐 화작이냐 선택 과목을 먼저 풀고, 그리고 나서 보통 자기가 자신 있는 거 먼저 풉니다. 문학 자신 있는 친구는 문학부터 풀고, 독서 자신 있는 독서부터 풉니다. 이게 이제 올해 아이들의 특징인데, 작년까지 대부분은 독서를 마지막에 풀었어요. 왜냐하면 독서가 항상 어렵다고 생각했으니까. 그 독서의 한 지문 정도는 무조건 킬러가 나온다 라고 생각하고 있으니까 문학을 먼저 풀고 독서를 푸는 경향이 강했는데, 작년 수능 이후로 이제 그게 바뀌기 시작한 거죠. 이런 부분들을 좀 잘 넘어가야 되고요. 그 다음에 수학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순서를 계속 바꿈으로써 난이도를 조절하고 있기 때문에 분명히 예상되는 건 부평도 순서를 또 바꿀 거고, 그 다음에 수능에 가서도 마지막에 한 번 더 순서를 바꿀 겁니다. 이런 거의 확실하다고 보시면 되고, 그걸 어떻게 헤쳐나갈 수 있느냐가 관건이 되겠죠. 영어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어 같은 경우도 이번에 굉장히 어렵게 나왔잖아요. 굉장히 어렵게 나왔는데, 일단 아이들의 그 익숙한 패턴을 치고 들어갑니다. 대표적으로 이번 6편에서 글의 순서 맞추기가 있었는데, 이게 너무 재밌는 게 뭐냐면 이런 거예요. 쉽게 말씀드리면 A, B, C가 있는데 이 세 개의 조합을 맞추는 거거든요. 근데 하나는 A, C, B 뭐 이런 식으로 나왔고, 1번에 그것도 나머지는 B, B로 시작하고 C, C로 시작하는 거였어요. 근데 애들이 답을 골랐는데 1번에다가 A로 시작하는 건데 나머지 선지는 A로 시작하는 게 없는 거예요. 그럼 이 아이는 답을 골라놓고도 내가 제대로 고른 거 맞아? 이렇게 함정에 빠지게 해놓는 겁니다. 그래서 그 문제 오답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것 때문에 아이들 시간 엄청 잡아먹었고요. 이런 식으로 익숙한 패턴을 치고 들어가고, 그 다음에 어휘를 살짝 높여서 체감 난이도를 굉장히 어렵게 만드는 거죠. 그런 식의 이제 형태의 문제들이 출제되고 있는 겁니다. 지금 핵심은 뭐냐면 타임 어택입니다. 현재 우리 아이들이 보게 될 수능의 핵심은 얼마나 빠른 시간 내에 정확하게 문제를 풀어낼 수 있느냐. 이게 관건입니다. 근데 아까 제가 탐구제 말씀드린 거 보시면 이게 이제 사탐을 선택한 아이들의 비율, 과탐을 선택한 아이들의 비율, 그 다음에 사탐 하나, 과탐 하나 선택한 아이들의 비율입니다. 24년도와 25년도를 비교를 해보시면 위에 거는 이제 N수생과 재학생을 다 합친 거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고3 아이들, 요거는 이제 이투수, 재수생 아이들의 비율을 보시면 되는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사탐 선택자는 좀 늘었습니다. 과탐은 많이 줄었죠. 근데 혼합이 꽤 많이 늘었습니다.